이번 세션은 그 대한대상학회 후원행사 가이드라인 2023 하이라이트에 관한 세션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천의대 국정이고요. 같이 자정을 맡아줄 고려대 박준호 교수님과 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두 부분은 제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두 부분은 박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재가 그 주제가 4가지가 있는데 성격들이 좀 달라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창원 선생님이시고요. 99년도 서울의대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수련 및 전공의 전유를 하셨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암센터에서 대장암센터에서 계십니다. 선생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암센터의 홍창원입니다. 저는 작년 6년 동안 KSCP 진료공고위원회에서 결장암 진료 권고안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였고요.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저와 카톨릭대학교 의료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한희 선생님께서 같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라이트 콜론과 레프트 콜론을 나누어서 진행하였고 라이트 콜론 쪽을 주로 제가 진행하였고 이한희 선생님께서 레프트 콜론 쪽을 진행하여서 계속 교류를 하면서 또 여러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권고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권고 제목은 콜론의 위치에 따른 결장암의 수술 전 엔도스코픽 스텐트 인서션에 대한 것입니다. C와 I는 없습니다. 저희 핵심 질문 5번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핵심 질문 5번은 폐쇄성 결장암에서 수술 전 감압을 위한 SIMS, 셀프 익스펜더블 메탈릭 스텐트의 사용은 권고되는가가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가능한 폐쇄성 결장암에서 스텐트 사용은 권고되는가였는데 스텐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셀프 익스펜더블 메탈릭 스텐트여서 줄여서 SIMS라고 하는데요. SIMS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고요. 일단 폐쇄성 결장암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 프라이머리 튜머가 리섹터블 하는 경우를 가장 큰 전제로 하였고 옵스트럭션이 있다. 근데 증상과 또 영상을 통해서 스툴이나 가스패시지가 안 되거나 페인은 있고 거의 크게 상관은 없고 바울이 이제 영상에서 다이레이티드 바울을 보이고 그리고 바울 프레퍼레이션이 불가한 경우 그리고 내시경으로 이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프락셔널 이베리에이션이 불가한 경우를 옵스트럭션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라이트 콜론과 레프트 콜론을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을 한 이유는 두 가지 두 위치에 따라서 수술의 익스텐트가 달라지고 그다음 바울 프레퍼레이션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스토마 포메이션의 여부가 수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콜론 스텐트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SIMS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SIMS의 인디케이션은 방금 말씀드렸던 큐어러블 콜로레크탈 캔서 옵스트럭션에 있어서 브리지드 서저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콜로닉 또는 익스트라 콜로닉 말리그넌시의 팔리에이티브 트리트먼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드물지만 비나인 콜로닉 옵스트럭션, 스트릭셔나 피스툴라에 있어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고요. 콜론 퍼포레이션이 자명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스틱처럼 동반되어 있을 때 퍼포레이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 캔서가 있을 때 더더구나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파 디스탈 렉탈 리전인 경우에는 인서션을 한 경우에 테너스무스, 페인, 브리딩의 다양한 좋지 않은 심통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라인디케이션의 하나이겠습니다. SIMS의 컴플리케이션으로는 인서션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잘 펴졌다 할지라도 말펑션, 즉 펑셔널하게 그쪽을 스툴 패시지나 가스 패시지가 안 되는 경우 또는 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제일 안 좋은 컴플리케이션으로는 퍼포레이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잘 집어넣지 못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집어넣었는데도 스텐트 사이사이로 튜머가 자라서 리옵스트럭션 되는 경우가 있고
페인과 브리딩의 컴플리케이션도 있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위에 말씀드린 퍼포레이션인데 퍼포레이션에 관련된 캔서 프로그레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딩이 원래 없던 환자가 시딩이 될 수도 있고 캔서를 스텐트가 누름으로써 컴프레션에 의한 리포바스큘라 인베이전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굉장히 드물지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인서션 테크닉으로서는 과거에는 영상의학과에서 투시를 통해서 많이 시행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스루더스코피라고 해서 내시경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일단은 끝이 부드러운 피그테일 카세터, 가이드와이어를 집어넣고 그 이후에 카세터를 인서션하고 카세터를 통해서 다이 인젝션을 해서 프락시말 파트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스텐트 인서션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통 튜머의 렉스보다 4 내지 6cm 더 길게 해서 위아래가 한 2, 3cm씩 걸치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대개는 24mm 이상, 풀로 펴졌을 때 24mm 이상의 다이미터를 가지는 스텐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펙티브 디컴프레션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디컴프레션이 잘 된 이후에 프락시널 이베리에이션을 그 스텐트가 펴진 곳으로 이제 저희가 스코프를 인서션해서 프락시널 이베리에이션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24mm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이드와이어와 이제 스텐트,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 인서션 하는 모양이 보이고 이렇게 스텐트 인서션 하기 전에 다이렉트 바울 스테미나더 패턴을 보이던 환자가 아직은 다 펴지진 않았지만 스텐트 인서션을 한 이후에 이제 바울의 가스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폐쇄성 우측 결장암에서 수술 전 감압을 위한 샘스의 사용이 권고되는가와 폐쇄성 좌측 결장암에서 이 사용이 권고되는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측을 말씀드리면 권고 적용부는 수술 가능한 폐쇄성 우측 결장암 환자이고 이 중에 중재 실행 지표는 수술 전 샘스 인서션, 비교 지표는 응급수술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수군과 응급수술군으로 나누어서 된 논문들을 저희가 찾았고 결과물은 오버올 컴플리케이션, 30데이 모탈리티, 그리고 스토마 포메이션, 3year disease free survival, 5year disease free survival, 오버올 서바이벌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2,000개가 넘는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쭉 다 롤아웃을 해서 결국 보면 넌 RCT 논문 8개만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라이트 콜론에 있어서 샘스를 하고 안 하고를 비교한 논문이 굉장히 일단 드물고 보시면 RCT를 하기가 되게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일본에서 나온 논문이 1,500명씩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실험분과 대조분이 굉장히 숫자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8개의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하나하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스토마 포메이션에 있어서는 라이트 콜란에서는 워낙에 스토마를 만드는 경우가 좀 적지만 스토마를 만들었던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 응급수술군보다는 스토마 포메이션의 샘수군이 더 적게 했다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버올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양군 간의 오버올 컴플리케이션 레이트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0.82로 나왔지만 1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였고요. 5year 오버올 서바이벌에서는 양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면 좀 연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고 또 역시나 유의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메타 분석 결과의 표입니다. 보시면 이 중에 오버올 컴플리케이션, 스토마 포메이션, 30데이 모탈리티, 그리고 알제로 리섹션 레이트, 3year disease free survival, 5year disease free survival, 5year 오버올 서바이벌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데 전체 명수 중에 이제 저기 해당되는 연구들만 여기 이제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였고 보시면 스토마 포메이션이 라이트 콜론에서 샘수군이 응급수술군에 비해서 적었고 이제 30일 모탈리티가 좀 더 낮게 나왔고 그리고 3year disease free survival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넌 RCT 결과였고 숫자가 적었고 해서 저희 권고안의 에비던스 레벨은 너무나 베리 로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샘스 인서션 과정에서 매우 적지만 바울 퍼퍼레이션의 심각한 그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우측 결장암의 위치적 특성상 수술 전 감압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에 스토마를 만들지 않고 프라이머리 아나스토모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마 포메이션을 적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내원 시간이나 전신 상태, 그리고 응급의 정도, 해당 기관의 인적, 물적 조건에 따라서 샘스 인서션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폐쇄성 우측 결장암의 경우에 수술 전 감압을 위한 샘스 인서션은 시행 여부에 따른 이익과 위해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으므로 반드시 권고되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좌측 결장암입니다. 역시 권고 적용부는 수술 가능한 폐쇄성 좌측 결장암 환자였고 인터벤션은 수술 전 샘스 인서션, 비교 지표는 수술분, 결과 지표는 이것들을 보았습니다. 랩트 콜론은 위치의 특성상 샘스 인서션을 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다행히도 랩트 콜론은 11개의 ICT와 7개의 넌 ICT 논문 18개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역시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마 포메이션을 가지고 보면 샘스군이 스토마 포메이션을 적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ICT와 넌 ICT 모두에서 그렇게 결과가 유의하게 나왔고요. 프라이머리 아나스토모시스는 앞서 말씀드린 스토마 포메이션을 적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샘스군이 프라이머리 아나스토모시스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리커런스는 랩트 콜론에서 샘스군에서 리커런스 레이트가 유의하게 높다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것을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하였는데 물론 숫자가 많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숫자가 많은 연구는 아니었지만 유의하게 높았고 그 다음에 넌 ICT에서도 이 연구에서 유의하게 높아서 보시면 ICT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서브토탈 결과가 샘스군에서 리커런스 레이트가 높다고 나왔고 넌 ICT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이어 디지즈 서바이벌 레이트를 랩트 콜론에서 보면 연구마다 좀 상이하고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연구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고 랩트 콜론에서 샘스군은 응급수술군에 비해서 오버올 컴플리케이션은 낮고 스토마 포메이션은 더 적고 프라이머리 아나스토모시스는 더 많고 리커런스 레이트는 ICT군에서도 높았기 때문에 더 높았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샘스군은 응급수술군에 비해서 스토마 포메이션 적게 하고 오버올 컴플리케이션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30일 모탈리티도 유의하진 않았지만 낮은 경향을 보였고 프라이머리 아나스토모시스도 유의하진 않았지만 샘스군에서 조금 더 높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역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리커런스군에서 샘스군이 좀 더 리커런스가 높게 나왔고 3이어 5이어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3이어 5이어 오버올 서바이벌이 샘스군에서 약간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리커런스와 좀 반대되는 것을 보이고 폐쇄성 좌측 결장암에 있어서 샘스가 종양학적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폐쇄성 좌측 결장암의 경우에 샘스 인서션을 통해서 적절한 수술적 감압이 이루어지면 스토마를 만들지 않고 프라이머리 아나스토모시스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종양학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환자의 내원 시간, 응급의 정도, 해당 기관의 인적, 물적 조건에 따라 샘스 인서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저희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수술 가능한 폐쇄성 우측 결장암에서 수술 전 스텐트 삽입은 반드시 권고되지는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었고 권고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기 때문에 do not, 컨디션에 따라서였고요. 증거 수준은 very low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가능한 폐쇄성 좌측 결장암에서 수술 전 스텐트 삽입은 상황에 따라 권고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었고 권고되는가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do였고 컨디셔널이었고 근거 수준 역시 very low였습니다. 다음은 권고한 사용에 대한 조언 및 도구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폐쇄성 결장암의 경우 수술 전 스텐트 삽입은 기관의 특성과 환자 응급의 정도,
내원 시간에 따라 시행의 가능 불가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시행 여부에 따른 이익과 위해, 비용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으므로 환자와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삽입 여부를 결정한다가 결론이겠습니다. 역시 레프트라이트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주 좋은 강의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전남에게 이수경입니다. 아까 그 보여주신 거에서 오른쪽에서 이 광고문이 반드시 광고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봤는데 이게 두 나시고 컨디셔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와닿는데 반드시 권고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말의 뉘앙스 차이인 것 같은데 그 권고문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두의 컨디셔널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문의 일단 그 용어가 반드시 권고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라이트 콜론에 대한 질문인데 개인적으로는 스텐트를 안 넣고 수술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스텐트를 넣었을 때 분명히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그 레이트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거기 아웃컴에서 보질 않으셨던데 혹시라도 결과에서 오강경으로 수술한다거나 하는 레이트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료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채택을 할 때도 나왔던 질문이었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권고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렇게 들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권고되지는 않는다를 그냥 권고되지는 않는다라든지 권고되지 않는다라든지 쓰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권고하지 않는 걸로 아예 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쪽도 더 안 하는 쪽이 더 낫다. 약간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권고하는 건 아니다라는 저희가 결론이 내고 싶었고 사실은 전체적인 논문들을 리뷰했을 때도 그런 결론이었기 때문에 아까 그 마지막에도 이제 저희가 하나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지만 환자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그때 환자의 내원 시간 그리고 그때 뭐 저희가 외과에서 내시경을 해서 스텐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화기내과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환자를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는 또 샘스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하지 못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면 만약에 하는 쪽이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까 그런 표현을 바꾸어서 반드시 권고되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레프트 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프트 콜론은 해서 도움이 되는 즉 스토마를 덜 맞는다든지 프라이머리 아나스토모시스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있었지만 보시면 리커런스 레이트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어떤 스텐트의 컴프레션 때문에 이제 림포바스쿨라 인베이전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 하는 논문들이 극소수지만 보고된 게 있었고 또 스텐트를 인서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인서션하고 이게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천천히 펴지지만 펴지는 과정에서 튜머 프랙처가 일어나서 마이크로 포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수술 후 병리를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권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게 둘 다 넣은 것이고요. 라이트 콜론에 있어서 또 질문 하나 하신 것이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만약에 스텐트를 인서션 하지 않으면 디컴프레션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오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스텐트 인서션에 있어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논문을 리뷰하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스텐트 인서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올라가겠지만 라이트 콜론에 있어서 스텐트 인서션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 프레임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탈 파트에 있는 거를 뭐 에네마만 해가지고 제거하고 라이트 콜론까지 이제 내시경을 진입해서 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쉬운 과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트 콜론에 있는 게 뭐 굳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완전 옵서션이 심해서 라이트 콜론 C품이나 이런 쪽이 10cm 이상 늘어나서 임펜딩 펌퍼라면 사실 바로 이머전시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서 또 역시나 스텐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논문을 다 리뷰한 결과입니다. 네, 이제 레프트 콜론은 거의 뭐 스탠다드로 생각을 하는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디베이트가 있죠. 그래서 뭐 반드시라는 말 넣은 게 그걸 안 넣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를 했을 때 나중에 현장 문제에 대해서 그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 같은 게 아마 고려를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라이트 레프트 콜론에 대해서 많은 메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좀 그 가이드라인하고는 좀 벗어나긴 하지만 라이트 콜론하고 레프트 콜론의 막힌 부위가 다르잖아요. 라이트 콜론은 좀 스노바울이 팽창이 되고 레프트 콜론은 이제 콜론 디콜론이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 분석을 하시면서 아까 브릿지 오퍼레이션, 브릿지 서저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스텐트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기다렸다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권고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분석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걸 저희가 논문으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내시경을 하고 또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가 랩트 콜론에서 보통 스텐트 인서션해서 디컴프레션이 되면서 보면은 프락시말 사이트에 옵스트럭티브 콜로노패시가 생겨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바울 이데마가 좀 심하고 바스큐리티가 약간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뭐 길게 잡았을 때 여유 있게 2주 정도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을 보통 권하는데 열흘에서 2주 정도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디스탈에 저희가 랩트 콜론에 넣었던 스텐트가 얼마나 잘 펴졌느냐 아까 그 펑션을 얘기했었는데 잘 펴져서 디컴프레션은 잘 되고 또 거기를 통과해서 3D 이제 뭐 CT 콜로너를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직접 프락시널 콜론을 이베루이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첫 번째 연재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재는 배정훈 선생님이시고 2010년도에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석박사를 하시고요. 동대학에서 인턴 레지던트, 임상 강사, 그래서 현재 2024년부터 서울성모에서 조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항암제의 3개월 또 6개월 요법에 대해서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진료보고위원회를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핵심 질문이 17개가 있었습니다. 17개 중에 이제 11번 핵심 질문을 맡아서 제가 했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학과에서 다 학제로 참여했는데, 이제 제가 대표해서 하나의 연재를 발표할게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콜론 캔서 환자에서 이제 옥살리 플라틴을 기반으로 한 폴콕스나 케이폭스를 쓸 때 그 어주먼트 테라피의 듀레이션을 3개월로 할 거냐, 6개월로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이제 노 메타스타틱 콜론 캔서에서 저희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서저리가 있고 어주먼트 케모세라피가 있고 그리고 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케모세라피에 있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온콜로직한 세이프티, 온콜로직 세이프티를 얻을 수 있냐, 얼마나 잘 절제할 수 있냐, CME, CV에 디스리 림파데네토미 등으로 발전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IS라는 측면에서 라파로스코픽, 최근에 로봇, XI, SP까지 하고, 이제 타티엠이, 노티스 이런 수술들이 이제 이슈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주먼트 케모세라피에 관련해서도 콜론 캔서는 이제 RP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주먼트 세라피가 간단하긴 하지만 이제 너메타스타틱 콜론 캔서에서 최근에는 이제 네오어주먼트
개념으로 이제 케모세라피를 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어주먼트 세라피는 옥살리플라틴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MSI 하이에서는 너무 메타스타틱인 경우에 이뮤노세라피를 하는 연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적응증도 기존의 이제 TNM 스테이지 기반이 아니라 이제 ctDNA를 기준으로 해서 레지듀얼 디지즈가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어주먼트 세라피를 결정하자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어주먼트 세라피를 3개월 할 거냐, 6개월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그 TNM 스테이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드 패션이긴 하지만은 콜론 캔서에서 어떤 예후를 예측하고 그리고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언라이벌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콜론 캔서에서는 이제 노드 메타가 없는 T3 이상의 스테이지 2에서는 옆쪽에 보시는 이제 이러한 하이리스크가 있는 경우에서 그리고 이제 T 스테이지와 무관하게 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스테이지 3의 모든 환자들에서 어주먼트 케모세라피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연구들에 나오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스테이지 3도 이제 로우 리스크랑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로 나눕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는 T1에서 3이면서 N1인 경우,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는 T4이거나 아니면 N2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시면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3개월을 쓸 때는 K폭스, 콜폭스를 다 쓸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을 할 때는 콜폭스, 즉 반대로 얘기하면 로우 리스크에서는 6개월 K폭스는 필요 없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 리스크는 반대입니다. 6개월을 할 때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지만 3개월을 할 때는 콜폭스는 쓰면 안 된다. 즉 3개월 콜폭스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핵심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난감했었던 게 사실 이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나와 있고 2018년에 이제 대규모 RCT들 6개를 모아서 풀드 아날라이시스 이 메타 분석이 다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이제 이디아 콜라보레이션에서 이제 NEJM의 3년 디지털 서바이벌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파이널 리저트라고 해서 5년 오버레일 서바이벌까지 이제 란셋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또 분석을 따로 해보고 또 다른 결과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디아 콜라보레이션 있었던 게 2018 NEJM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이건 non-inferiority 테스트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원래 이제 6개월이 스탠다드인데 3개월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3개월 하면서 얻어지는 이득이 뭐냐. 그 이득은 결국 뉴로톡시시티,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게 결국 서바이벌 측면이기 때문에 이 3개월을 하면은 사이드 이펙트 당연히 줄어들지만 이제 종양학적으로 안전한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우월할 거라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non-inferiority 테스트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 2018년 나왔던 연구에서는 non-inferiority 마진이 1.11이었습니다. 즉 95% 신뢰 구간이 어퍼 마진이 1.11보다 낮은 경우에 non-inferiority가 검증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이제 95% 신뢰 구간이 1.00에서 1.115, 즉 이제 non-inferiority 검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보면은 K폭스 같은 경우는 어퍼 마진 1.06, 즉 이제 non-inferiority 입증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리스크, T3, T1에서 3면서 N1이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1.11보다는 좀 높았지만 경향성이 이제 non-inferior한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콜폭스 그룹에서는 non-inferiority가 아니라 아예 슈페리어 테스트에서 3개월군이 더 불량하다라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T4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하이 리스크, T4가 N2가 있는 하이 리스크에서도 이제 3개월군이 생존율이 더 악화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이제 포레스트 플러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K폭스와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는 이 점선, non-inferiority 마진보다 왼쪽에 모든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걸쳐 있고요. 로우 리스크는 걸쳐 있고, 그래서 non-inferiority 입증이 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콜폭스와 T4 N2에 해당하는 이제 하이 리스크에서는 이제 오히려 더 예후가 불량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줬고, 그래서 저자들은 결론을 6개월 치료에 비해서 3개월 치료에 non-inferiority는 입증을 하지는 못했지만 K폭스를 쓰면서 3개월 치료하는 거는 6개월 치료하는 것보다 특히 로우 리스크 그룹에서는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마 한국 메디컬 오콜로지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한국 하나화학요법 연구에서 이제 지원받아서 했던 연구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는 연구였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에서 나왔던 연구고 21개 스터디였고, 마찬가지로 non-inferiority 테스트고,
마진은 조금 더 높았습니다. 1.25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2 환자까지 포함됐고, 여기서는 이제 시험 부분과 대조부는 모두 다 6개월 어주먼트 케모테라피를 했습니다. 옥살리플라틴 베이스로 케이폭스나 폴폭스를 썼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랜도마이제이션을 했느냐, 옥살리플라틴만 결국 저희가 이제 3개월을 하는 이유는 옥살리플라틴에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FP나 캡사이타빈 같은 경우 6개월을 쓰면서 옥살리플라틴만 3개월을 쓰느냐 6개월을 쓰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1,700명 정도의 환자를 인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이디어 트라이얼은 6개월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초반대, 그리고 3개월 같은 경우는 높아야지 80% 초반 70%, 3개월 같은 경우는 80% 초반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개 다 85%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보시면 이 3개월 K폭스 군이 이제 풀폭스 군보다 이제 한 절반 이하로 조금 적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2에서는 K폭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3, 좀 더 어드밴스된 환자들에서는 이제 K폭스를 좀 많이 쓰고 있었고, 먼저 톡시시티, 사이드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뉴로톡시시티가 3개월분이 훨씬 더 낮은 것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레이드도 3개월분이 더 낮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생존율인데, 생존율은 여기서는 이제 농민 임페리얼리티가 입증이 됐습니다. 하자드 레이쇼 0.95에 토탈 코호트에서 어퍼 마진 1.18이었기 때문에 기준으로 잡았던 1.2보다 낮아서 넌 임페리얼리티가 입증이 됐고, 마찬가지로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 K폭스, 폴폭스에 대해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했을 때 K폭스 그룹에서만 넌 임페리얼리티가 입증이 됐습니다. 나머지 분은 넌 임페리얼리티, 그리고 수페리얼리티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연구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K2 11번을 어떻게 했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K2 핵심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3기 결장암만을 대상으로 했고, 고저항암용 화학요법으로 옥살리플라틴을 포함한 어주먼트 케모세라피를 할 때 3개월이 6개월에 비해서 종양학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랑 그리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봉준호 교수님께서 같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코를 보시면 앞서 핵심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퓰레이션은 3기 결장암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 그리고 인터벤션은 3개월, 그 대조군은 6개월, 그리고 결과물은 3개월이 인터벤션군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 위해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3개월분의 위해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버롤 서바이벌 이펙트가 이제 그 위해 요소가 되겠고, 말초신경병증이 이득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 선택은 저희가 이제 4개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처음에 2,597개의 그 논문을 받았고, 이제 둘이서 나눠서 그 제목들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총 최종적으로 58개 논문을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일단 5개 연구를 포함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디아 콜라보레이션에 들어가 있었던 스터디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토스카, 스캇, 이디아, 어치드, 호그 이 5개의 트라이얼이 포함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연구 요약을 보시면 5가지 모두 다 RCT였고, 국가 같은 경우는 어치드는 이제 동양인 일본에서 진행됐고, 나머지는 다 서양 쪽에서 진행됐던 연구였습니다. 3개월, 6개월 모든 연구에서 이제 1대1 랜더미제이션을 했고, 총 환자 수는 한 14,000여 명 정도 됐었습니다. 코호트는 이디아와 어치드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3만 포함했고, 나머지 3개는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2까지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서 이제 3개월의 위해 요소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서바이벌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던 연구가 3가지가 있었고, 5가지 연구에서 모두 이제 리퍼런스 프리 서바이벌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넌 인페리어리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이 각각의 연구에 대해서 슈페리어 테스트로 기준으로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트라이얼 중에서 이디아 트라이얼만이 3개월 3개월분이 이제 디지털 서바이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쁘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했고, 일단은 풀폭스와 K폭스에 구분해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했습니다. 5개 연구 모두 다 이 레지멘별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는 시행돼 있었고, 이 5개 연구 중에서 K폭스 군이 3개월이 더 안 좋다고 했던 연구 결과가 호그 트라이얼 하나가 있었고요. 이 5개 연구 중에서 풀폭스 그룹이 안 좋다고 했던 연구가 토스카, 이디아, 호그 이렇게 3가지 연구가 3개월분이 이제 디지털 서바이벌 나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스테이지에 따라서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2, 로우리스크 스테이지 3,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3에 따라서 서브그룹 아나라이시스를 시행했고 스테이지 3는 5개 연구 모두 포함이 되었고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연구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이 3개의 연구 중에서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2에서 3개월군이 종양학적으로 나쁘다라고 나왔던 연구는 하나가 있었고 로우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5개 연구 모두에서 3개월군이 6개월군보다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나쁜 생존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5개 연구 중에 2가지 연구가 3개월군이 종양학적으로 6개월군보다 좋지 않다, 통계학적으로 유리하게 좋지 않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때 리스크, 로우 리스크냐 하이 리스크냐 그리고 레지멘별로 해서 2x2를 해서 이제 4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브 그룹을 했던 거에 이제 그 데이터가 있었던 연구는 이디와 어치도 2개가 있었고요. 이 연구들 중에서 K-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개월이 나쁘다는 그룹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콜폭스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만 이디아테라이얼에서 3개월이 6개월보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뉴로톡시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레이드 3 이상의 페리페럴 뉴로패시를 기준으로 받고 5개 연구 모두 다 이제 통계값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퍼센테이지나 환자 수를 이렇게 보았고 5개 연구 다 모두 뉴로톡시시티가 3개월분이 6개월분에 비해서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수준을 보시면 말초 신경병증의 그 3개월분의 이득 요인에 해당하는 말초 신경병증은 리스크 레이쇼 0.29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었고요. 위의 요인인 생존율은 오버롤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은 보더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지멘별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했을 때 생존율의 경우 K-폭스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콜폭스군에서는 3개월분이 더 나쁘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스테이지와 이제 레지멘을 같이 해서 봤을 때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 콜폭스를 썼을 때는 3개월분이 6개월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율이 나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보시기 쉽게 이제 포레스트 플러스를 보시면 이거는 페리페랄 뉴로패시는 이제 5개 연구 모두 이제 1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합쳐서도 토탈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제 3개월이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버롤 서바이벌 같은 경우 3가지 연구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3가지 연구 모두 다 그리고 토탈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5개 연구 중에 하나만이 이제 3개월분이 더 좋지 않다, 6개월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개를 토탈로 했을 때는 보더라인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폭스와 콜폭스 레지멘별로 이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했을 때는 K-폭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연구, 아까 호그 트라이얼에서만 3개월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콜폭스 그룹에서는 5개 연구 중에 3개의 연구가 3개월분이 열등하다, 좋지 않다라고 보고를 했고 토탈로 했을 때도 3개월분이 콜폭스를 썼을 때는 좋지 않다, 즉 6개월을 써야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 K-폭스를 쓸 때 그리고 콜폭스를 쓸 때 그리고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 K-폭스를 쓸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 콜폭스를 쓰는 경우에는 3개월분이 6개월분에 비해서 생존율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득과 위의 균형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말초 신경병증은 크게 감소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K-폭스에서는 생존율의 차이가 없지만 콜폭스에서는 약 열등한 경향을 보이고 특히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콜폭스를 쓸 때는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3개월분이 6개월분에 비해서 페리페랄 뉴로패시는 측면에서는 유리하고 그리고 K-폭스를 쓰거나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콜폭스를 쓰거나 아니면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 특히 콜폭스를 쓸 때는 6개월을 해야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56명의 환자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6%의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할 때 어떤 요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느냐에서는 담당 의사의 판단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삶의 질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3개월 입법 가능하지만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콜폭스를 쓸 때는 종양학적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입법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권고 등급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냈습니다. 이제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 그리고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 두 가지 이제 권고를 냈고, 로우 리스크 스테이지 3 같은 경우는 보조 항암학 치료 요법을 3개월 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거 수준 로우입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보조 항암 치료로 폴폭스 3개월 요법은 권고하지 않는다. 즉 폴폭스를 쓸 때는 6개월을 써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험 마지막 검토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1번 권고문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했고, 2번 연구 권고문에서는 이제 2명이 찬성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위원분들이 보조 항암 치료 폴폭스 3개월을 하이리스크에서는 권고하지 않는다는데, 이제 권고 등급이 컨디셔널인 게 아니라 스트롱으로 가야 되지 않냐, 중요학적 안전성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현장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을 것,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결과를 반영한다, 대부분 80% 90% 가까이 이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문과 코멘트 있으면 일어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문을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결국은 이게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자의 그 삶의 질에 있어서 항암을 3개월을 단축시키는 그 고통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어드밴스 케모테라피가 10%의 서바이벌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또 임상에서 보면 이렇게 하이 스테이지인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항암하지 않고 또 재활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고안에 나왔을 때 선생님들은 이제 준비하시면서 환자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질을 더 강조해서 이걸 말씀을 하실 건지, 아니면 서바이벌 베니핏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삶의 질의 관점에서는 3개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제가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양학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5% 10%라고 할지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본인이 되면 사실 그 환자한테는 그냥 모든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종양학적 안정성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보여드렸던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냈던 그 논문, 저는 이번에 보면서 처음 보게 됐는데, 사실은 삶의 질이 3개월 더 하는 그 동안의 어려운 것보다 만약에 페리페랄 뉴로패시가 생기면 사실 이건 이제 반영구적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3개월을 쓴다면은 옥살리플라틴만 끊고 3개월 하는 것도, 실제 임상에서도 사실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옥살리플라틴 끊고 한 2-3번 더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페리페랄 뉴로패시에 집중을 해서 그런 것들도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이거를 고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70대라든지 80대라든지 그 나이에 따라서.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연구한 거랑은 다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레트로스펙티브로 저희 대학 산하 병원 여러 개 멀티센터로 한번 봤었는데, 좀 이건 아직 지금 퍼블리시는 못했는데 75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2에서는 케모를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았고요. 근데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는 7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종양학적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로리스크 스테이지 3는 딱 그 중간점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 기관에서는 몇몇 교수님들은 그 원칙을 써서 75세 이상에서는 하이리스크 스테이지 3에서만 케모를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한 나이보다는 사실 현재 제너럴 퍼포먼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드립니다. 연재로 박 교수님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연자는 부산의대 박병수 교수님이십니다. 2005년도에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좀 시국인지라 여러 가지 병원의 어려운 점으로 현장에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아마 VOD로 강의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VOD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상의경영관 대장님과 박민수입니다. 저는 인공위상 결정학 진료 공부한 중 저와 주요 전문가과 안미선 교수님을 맡았던 부분인 MSI 하이 DMR 콜론 캔서 페이션트에서 이뮤노테라피의 에피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진료 공부한 과정은 많은 경우서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진료 공부학위원회 회장님, 간사님, 그리고 고려대 김현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시도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맡은 키 퀘스천은 KQ의 두 번째로서 MSI, DMMR의 접선 결정학자에서 기존 항암요법에 비해 매년 항암 치료는 만능률이 더 우수한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내용은 MSI, DMMR의 전이성 결정학자에서 면역 항암 치료를 시행할 것을 공부한다이고 공부 등급은 두 컨디셔널, 그것을 주는 로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공부문이 나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Q의 피권을 다음과같습니다. 대상 환자는 MSI, DMMR의 전이성 결정학자, 인터벤션은 면역 항암 치료, 페브리즈와 니볼루마, 이필리루마를 선정하였습니다. 교부는 기존 항암요법으로서 펄복스콜피디, 메바스치마, 세토시마를 포함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오버럴 서바이벌,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트,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 퀄리티 오브 라이프, 세이프티. 그리고 페이지 3 RCT, 페이지 2 클리니컬 트라이얼, 후양림 연구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은 그림으로 문헌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확인된 문헌 중 중복 및 익스클로전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배제하였고 18개의 문헌 선정 후에 최종 보고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던 중간 보고 입단을 하였던 문헌 2개를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수는 12개, 고사에 포함된 문헌 수는 16개였습니다. 연구들 중 100개는 두세 개 문헌으로 발표되었기에 연구소와 문헌수의 계수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요약입니다. RCT 키노트 77에서 발생된 문헌 2개, 페이지 2 스터디 키노트 64, 그리고 체크메이트 14에서 발생된 문헌 3개, 그 외에 페이지 2 스터디 2개, 그 외에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였습니다. 더불어 이 연구는 RCT 하나였기 때문에 컴페레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감정 비교를 위해 컨벤셔널 케모세라피의 결과를 발표한 2개의 연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KQ의 분석 방법에 대해 고려대 김현정 교수님과 상의하였고 페이지 3 RCT 키노트 177이 빗둘림 위험 적은 우수한 질의 연구 결과물로 판단되어 이 연구를 무지고 분석을 시행하였고 다른 연구들은 참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키노트 177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3개의 국가에서 193개의 메디컬 센터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이전에 치료를 받지 않은 MSI, 하이, MMR 데피션트, 메타스타틱 콜로살 캔서입니다. 인터벤션은 페브로리즈마이었습니다. 총 307명의 환자를 페브로리즈마 케모세라피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하였습니다. 파이딩입니다. 오버럴 서바이벌 측면에서 페브로리즈마비 케모세라피에 비해서 우월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메디안 프로버션 프리 서바이벌 측면에서 페브로리즈마 그룹이 16.5개월, 케모세라피 그룹이 8.2개월로 페브로리즈마 그룹에서 더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트 측면에서 페브로리즈마 그룹이 케모세라피 그룹에 비해서 더 유니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등급 이상의 부정 측면에서 페브로리즈마 그룹이 22%, 케모세라피 그룹이 66%로 페브로리즈마 그룹에서 부작용이 더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 연구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측면에서 조사 및 분석 결과입니다.
베이스라인과 18주째의 퀄리티브라인 스케일 수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케일로서는 EORTC 스케일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EORTC C3 스코어는 해부리지만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현상을 보여주고요. ETOP 스코어에서도 해부리지만 그룹에서 더 유의한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이상 연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메이트 1사에는 리볼과 히필리볼을 이용한 페이지 2 스타디로서 3개의 포트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포트 1에서는 세컨드 라인 이상에서 리볼과 투여, 포트 2에서는 세컨드 라인 이상 리볼과 히필리볼과 투여, 포트 3에서는 퍼스트 라인에서 리볼과 히필리볼과 투여였습니다. 결과는 포트 1에서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13.8개월이었고 오버럴 서바이벌이 44.6개월이었습니다. 포트 2에서는 48개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54%, 오버럴 서바이벌이 76%, 포트 3에서는 48개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51%, 오버럴 서바이벌이 76%였습니다. 키로튼 164는 해부리 주먹 이용한 페이지 2 스터디로서 결과는 세컨드 라인 이상에서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4.6개월, 오버럴 서바이벌이 47개월, 서드 라인 이상에서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2.3개월, 오버럴 서바이벌이 31.4개월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컴페러트로 선정된 2개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스타틱 코렉트 캔서의 퍼스트 라인 컨벤셔널 키모세라피에 대한 대규모 상상 연구 4개의 풀 애널라이시스입니다. 결과에서 DMR 메타스타틱 코렉트 캔서의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6.2개월, 오버럴 서바이벌은 13.6개월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MSI 하이 DMR 메타스타틱 코렉트 캔서 페이션 150명 대상과 퍼스트라인 컨벤셔널 키모세라피에 대한 치료 결과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6.8개월, 오버럴 서바이벌 27.7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의 연구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MSI 하이 DMMI 메타스타틱 코렉트 캔서 환자에서 면역 항암 치료를 시행받는 환자의 오버럴 서바이벌이 더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K2의 주요 부분은 페이지 3 RCT 키로트 177 중심으로 확보하였고 그 분석의 결과입니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측면에서 면역 항암 치료에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통계학적으로 유리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버럴 서바이벌 측면에서는 양국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리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기존 항암 연구군에서 많이 진행하였을 때 높은 빈도로 후속 면역 항암 치료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버럴 리스판스 레이트 비율이 면역 항암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또한 3등급 이상의 부정의 비율이 면역 항암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질 측면에서 주요 지표들이 면역 항암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향상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서머리 오브 파인딩 테이블입니다. 모두 공부하는 L수가 같지 않은 RCT 하나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에비던스 레벨을 노우로 판단하였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의 이득과 위해입니다. 이득의 측면에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증가, 오버럴 서바이벌 증가, 삶의 질 향상을 보여주었고 위해의 측면에서 3등급 이상의 치료관련 부작용 발생률 감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면역 항암 치료는 이득을 향상시키면서 위해의 목적은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공부한 진행 과정에서 56명의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장암 치료의 결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결과 1순위로서 56명의 환자가 완치를 선택하였으며 2명은 삶이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18명의 환자가 삶의 질, 10명이 위상 활동이 가능한 상태의 시간을 선택하였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는 생존율을 향상시켰으며 삶의 질 또한 향상시켰으므로 환자의 가치와 일치하였습니다. 근거 기반 의사결정 틀입니다. 원하는 효과의 크기, 이득은 크다고 판단되고
원하지 않는 효과의 크기 위에는 작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수준은 낮은 평가되었습니다. 주요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아마도 중급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득과 위해를 모두 고려했을 때 해당 중재법이 더 선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중재법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마도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수행 가능성 측면에서 해당 중재법은 아마도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전이성 결장 환자에서 면역 항암 치료를 현재 사용할 경우 현재 국내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약제 비용이 발생하여 해당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사정이 안 되는 환자에서는 실행 자양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행될 수 있을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필요자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의료보험에서 전이성 결장 환자에게 면역 치료제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재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며 그 외 본 권고안의 시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여야 할 특별한 장비와 전문 인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건강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건강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본 권고안의 권고 내용은 MSI 하위, DMRI 전이성 결장 환자에서 면역 항암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데입니다. 권고 도둑은 두 컨디션을, 근거 수준은 노우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이군병의 무작위 대조시험은 하나였고, 환자 수는 307명은 많지 않았으므로 근거 수준은 노우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 항암 치료로는 충족되지 않는 근거이고, MSI 하위, DMR 환자분이 MSS, PMR 환자분에 비해 수가 적기 때문에 대규모 3차 임상 시험을 계획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며 암치료 표적으로서의 유전자 변이와 그에 대한 약물의 액션 리버티를 고려하여 면역 항암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롱이 아닌 컨디션으로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의료보험에서 면역 항암 치료제가 보험 적용이 되어 위험 문제가 감소하게 되면 스트롱으로 권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본 KQ의 주요근거인 상상무자리 대조동부 키로텍17은 페모로이즈먼을 이용한 퍼스트라인 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세컨드라인 이상에서 그리고 페모로이즈먼 또는 리보루마 이필리무범을 이용한 면역 항암 치료에서 반응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이상 연구 결과들이 있으나 확보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공고문과 공고 등 결정사항에 대해 공천을 진행하였고요. 공고 방향과 공고 등급에 있어서 100%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질문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좌중에서 혹시 관련된 코멘트를 해주실 선생님이 있으시죠? 디피션트 MMR 코렉탈 캔서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빈도가 굉장히 낮기도 하고 또 연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회에서 이러한 건강을 개발해서 앞으로 유용한 치료가 보험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역할을 또 가이드라인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연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자는 가톨릭대학교 윤영철 교수님이십니다. 윤영철 교수님은 2001년도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치셨습니다. 현재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가톨릭대학교 인터성모병원 간담체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진료 권고안에 진짜 그 열의와 성의를 다하신 그 곽정면 그 위원장님하고
유효선 간사님, 그리고 통계를 맡아주신 김현정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리버 메타스타시스에 대해서 이제 진로 공부안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 2012년에 나온 리버 메타스타시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프랙티스하고 많이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리버 메타스타시스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간담체 외과 학회에서 이제 위원 2명을 뽑게 되었고 저하고 연대 세브란스 한대훈 교수 외과에서는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 퀘스천을 한 6개를 작업하는데요. 그 리버 메타스타시스에 대해서 RFA하고 그다음 리섹션이 어떤 게 더 나을 것이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사이먼티니어스 오퍼레이션하고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에 뭐가 더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퍼런스 서저리가 그 프리 오퍼러티브 케모세라피 한 것보다 더 좋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지금 이번에 선택은 안 됐었던 것인데 unresectable 리버 메타스타시스에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좋은 그 이제 알터너티브스가 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이번 그 위원회에서는 키퀘이션 1번부터 3번까지만 시행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키퀘이션 1에 대한 피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RFA하고 마이크로블레이션이 리섹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리섹션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토탈 21,951개의 아티클을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였고, 그 중에서 리섹션과 RFA를 비교한 54개의 논문을 우선 소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워낙 헤테로제너스하고 인디케이션도 다 다르고 사이즈 그리고 이게 멀티플란트 용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RFA가 확실하게 의미가 있을 만한 3cm 이하의 그 싱글 리버 메타스타시스에 대해서 리섹션하고 RFA를 비교한 논문을 찾다 보니까 3개의 논문을 이제 소팅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2006년에 나온 논문, 레트로스펙티브 논문이고, 헤파틱 리섹션하고 RFA 인디케이션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버올 서바이벌이나 디스 프리 서바이벌을 구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그 마지널 리퍼런스가 가장 중요한 팩터로서 보일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마지널 리퍼런스만 대상으로 본 논문을 다 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널 리퍼런스는 리섹션 그룹에서 3%, 그리고 RFA 그룹에서는 31%로 실내 리섹션 그룹 마지널 리퍼런스가 적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 논문에서도 인디케이션은 역시나 달랐고요. 그리고 마지널 리퍼런스는 역시 3%의 마지널 리퍼런스를 보인 리섹션 분에서 더 결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국 논문인데 2008년도에 인디케이션은 다르고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마지널 리퍼런스가 더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아날리시스를 시행을 하였고, 리섹션이 마지널 리퍼런스에서는 당연히 그 RFA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보였고, 로컬 리퍼런스 프리 서바이벌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서 이번 그 결론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3cm 이하의 리버 메타스타시스에 대해서는 RFA 가능하면 리섹션이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이제 페이스 프리 싱글 브라인드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아직 얼마 전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었던데, 이 결론이 나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퀘이션 2에 대한 피코는 이제 사이먼티니어스 오퍼레이션이 스테이지 오퍼레이션보다 더 좋으냐, 이거는 현재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따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스크리닝으로 해서 이제 사이먼티니어스 오퍼레이션하고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을 하는 62개의 논문 아티클을 스크리닝 소팅을 하고, 그 중에서 RCT와 프로펜시티 매칭 아날리시스를 위주로 스터디를 이제 비교가 잘 되어 있는 논문들을 소팅하다 보니 4개의 논문을 소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영국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여기 논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스테이지드 오퍼레이션 그룹에서 더 컴플리케이션이 많았고, 그리고 파스칼 스테이는 당연히 스테이지드 오퍼레이션이 좀 더 길었으며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하고 오버올 서바이벌은 두 분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 프랑스에서 RCT 논문인데요. 컴플리케이션은 두 분간 차이가 없었고 다이제스트 컴플리케이션은 사이먼테니어스 오퍼레이션에서 조금 더 높은 듯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고요. 오버올 서바이벌도 사이먼테니어스 오퍼레이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 중국에서 나온 RCT는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고 하스피탈 스테이에서는 당연히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이 더 길었으며 5년 서바이벌 레이스는 두 분 간의 차이가 없었고 3년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은 또 마찬가지로 두 분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중국에서 대규모 프로펜스 스코어 매칭 아날리시스를 시행을 하고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은 두 분 간 차이가 없었으며 오버올 서바이벌은 사이먼테니어스 리세션군이 조금 좋은 것으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논문을 가지고 메타널리시스를 시행을 하고 그래서 오버올 서바이벌과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봤을 때 두 분간에 확실하게 뭐가 이점이라고 보이는 결론을 보이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에서는 싱크로너스 그룹이 조금 더 컴플리케이션이 많은 것으로 non 랜더마이즈 스터디에서는 컴플리케이션이 적은 것으로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대로 싱크로너스 리섹션이나 사이먼테니어스 오퍼레이션이나 스테이지 오퍼레이션 둘 다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렉탈 캔서 리모 메타시스 환자에 대해서 어프런트 서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프리오퍼레이티브 케모세라피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하고 이제 처음에 아예 첫 번째 수술 자체를 케모세라피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고 나서 케모를 하고 리섹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하지만 그걸 선택적으로 이제 소팅을 잘 하기로 하였습니다. 토탈 68개의 논문을 소팅을 하고 그 중에서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하고 프로펜시스코 매치드 애널리시스를 7개를 이제 선택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어프런트 서저리 하는 분과 프리헤파텍토미 케모세라피 하는 분의 모빌리티는 차이가 없었고 허스피탈 스테이는 어프런트 서저리가 분이 좀 길었지만 오버올 서바이벌과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프랑스 프리 서바이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여기서는 프리오퍼레이티브 케모세라피 그룹이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 좀 더 긴 걸로 나왔고 그러나 오버올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에 독일에서 나온 애널리시스에서는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두 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고 그 다음에 오버올 서바이벌도 마찬가지로 두 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졌습니다. 또한 2020년에 중국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프로그레시브 프리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었지만 오버올 서바이벌은 네오지먼트 케모세라피를 한 분이 조금 좋은 오버올 서바이벌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도에 한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하스피탈 스테이 그 다음에 모빌리티에는 두 분간의 차이가 없었고 3년 오버올 서바이벌 그리고 3년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에서 두 분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논문, 2021년에 나온 논문에서는 컴플리케이션에서 두 분간 차이가 없었고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 그 다음에 오버올 서바이벌 두 분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논문에서도 클레비언 딘도 3A 이상의 컴플리케이션의 차이는 없었고 허스피탈 스테이지 차이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도 누구나 차이가 없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어프런트 서저리군에서 오버올 서바이벌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토탈 7개의 레트로스펙티브 프로펜스 매치드 아날리시스를 대상으로 이제 메타널리시스를 시행을 하였을 때 3년 오버올 서바이벌, 디스 프리 서바이벌, 오버올 서바이벌, 5년 오버올 서바이벌, 디스 프리 서바이벌에서 5년 디스 프리 서바이벌에서는 약간의 어프런트 서저리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굉장히 결과가 헤테로제네스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프런트 서저리하고 프리오퍼러티브 케모세라피 그룹의 어떤 치료를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둘 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바이어스가 사실 많은 게 이제 어프런트 서저리라는 그룹은 모든 환자들이 다 여기에 인롤이 되었지만 이 논문들 대부분이 네오저버트 프리오퍼러티브 케모세라피 한 군에서 드롭아웃된 사람들을 포함을 안 시키는 스터디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로 많이 체인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한다 보니까 저희 인천승모병원의 김지훈 교수한테 콜론 캔서 보시는 분들이 어떤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리셉터빌리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준비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현재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언리셉터블한 리버 메타스타시스는 사실적으로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매일 얘기를 해줬는데도 매일 리셉터블 하냐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멀티플 리섹션도 RFA와 같이 시행을 했을 때 다 가능하고 포탈베린 엠블리제이션, 알프스 그리고 네오저버트 케모세라피가 굉장히 좋아져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리셉터블을 합니다. 또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도 현재 많이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 리셉터블 리버 메타스타시스는 5년 서바이벌 10% 미만이고 이론적으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정확하게 알제로 리섹션이죠. 리버 메타스타시스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외국같이 DDLT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환자한테 시행하기에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러니까 이런 나쁜 결과를 보였던 게 91년도에 이제 비엔나 그룹에서 5년 서바이벌 12%를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신시내티 그룹에서 5년 서바이벌 21% 그리고 거기다가 30대의 모탈리티가 이렇게 높았고 70% 리커런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5년 유로피안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레지스트리에서 5년 서바이벌이 18% 이런 굉장히 디스말한 결론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동안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논의가 좀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케모세라피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특히나 LT 이후에 엠톨 이니비터라고 해서 캔서 프로그레션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대두가 되어서 2013년에 오슬로 그룹,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그룹에서 5년 서바이벌이 60% 된다. 물론 대부분 환자는 이제 재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이 당시에 당연히 이제 콜론 캔서 수술에 대해서 라디칼 리섹션을 했고 적어도 6주 이상의 케모세라피를 한 후에 익스트라헤파틱 디스가 없는 경우에 봤더니 5년 서바이벌이 60%였다라는 걸 보고를 했고요. 물론 튜머의 바이러스 안 좋은 환자들은 굉장히 서바이벌이 좋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내렸습니다. 이런 좋은 결론으로 다시 세캅스 스터디라고 해서 이렇게 인디케이션, 익스클루전을 다 보자면 익스트라헤파틱 디스는 없고 프라이머리 튜머에 대해서는 라디칼 리섹션을 하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케모세라피를 하고 나서 10% 이상의 센시티브를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캔서가 리버 메타가 10cm 이하이고 그 다음에 LT 처음 캔서가 진단받고 LT 리스까지 1년 이상이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을 때 15명을 시행했을 때 5년 월 서바이벌이 83%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재발을 했고요.
메디안 디스플레이 서버로 13.7개월이었고 폼 클리니컬 리스크 스코어의 제로에서 2까지는 예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결국 그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이후에 풀모너리 리섹션, 그리고 리버 리섹션, 그리고 팔리에이티브 케모세라피 등을 다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리버 트랜스플란트 현재 그 콜로렉탈 캔서 콜로렉탈 캔서 환자들에 대해서 이뮤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를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고 나서는 그 약을 못 쓴다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cm 이하의 콜로렉탈 캔서 리버 메타는 가능하면 리섹션을 하는 게 낫겠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RFA에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simultaneous 리섹션과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이 둘 다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리버 메타에 대한 그 어프런트 서저리와 프리오퍼레이티브 케모세라피 둘 다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주 셀렉티드 케이스에서는 그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많은 논문들이 이런 리버 메타에 대해서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가 많아서 물론 랜덤화해서 하기 좀 힘든 면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스터디들이 좀 더 있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더 보여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이 결장암 진료공부함을 만드시는 약 40분의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셨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셨던 위원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중에서 본 연재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얼마나 이렇게 그 에비던스가 공고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인식을 또 하게 되는 게 또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콜론 캔서 리버 메타스타시스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런 스트래티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헤테로지너스한 이런 케이스들을 다루다 보니까 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아주 솔리드한 그런 에비던스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교수님 이번 이 KQ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에비던스를 쭉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연구가 좀 이 분야에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신 게 있는지요?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어프로치 서저리하고 어프로치 서저리하고 프로오퍼레이티브 케모세라피는 되게 잘 하면은 이제 랜덤화이드 트라이얼을 멀티센터로도 참 해볼 수 있는 그런 스터디라고 생각해서 우선 그거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암학회에서 이제 오늘 굉장히 스터디 디자인하기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도 우리 학회에서 그 대장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버전 1을 이제 만든 이후로 무려 10년 만에 이제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는 총 13개의 유관 학회에서 약 40명이 넘는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작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 모든 회원님들께서도 또 설문에도 많이 해주셨고 또 자문위원으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신 많은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관련되셨던 이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